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의 75평형 펜트하우스. 도어락은 안에서 이중으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뜯어내거나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린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죠. 2025년 12월 25일 오전 9시, 연락이 두절된 국민 배우 강태욱을 찾기 위해 119 구조대가 로프를 타고 32층 베란다 통유리를 깨고 진입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구급대원과 경찰은 숨을 죽였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어야 할 수백만 원짜리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바닥에 추락해 수만 개의 파편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면을 장식하던 강태욱의 대형 초상화는 예리한 칼날에 난도질당이 있었고, 이탈리아산 최고급 가죽 소파는 내장재를 기괴하게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목숨을 건 잔혹한 난투극이 벌어진 현장. 그런데 감식반이 투입된 지 10분 만에 현장 책임자의 미간이 기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혈흔이 없었습니다. 단 한 방울도요. 부서진 가구의 모서리에도, 날카로운 유리 파편 위에도, 찢겨나간 캔버스 천에도 사람의 피나 살점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 전체를 감도는 것은 비릿한 피냄새가 아니라 눈이 시릴 정도로 독한 왁스와 암모니아 냄새였습니다. 누군가 이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구석구석 아주 집요하고 꼼꼼하게 화학약품으로 닦아낸 겁니다. 지문은요? 깨끗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지문조차 안 나옵니다. 문 손잡이부터 스위치까지 전부 다 지워졌어요. 완벽하게 표백된 밀실. 그런데 이 기괴한 공간 한가운데 흠집 하나 없이 온전한 대리석 테이블 위로 이질적인 물건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끝이 하얗게 달아빠진 90년대 싸구려 카세트 테이프 1개, 그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빛바랜 낡은 신생아용 털신 1짝. 수천만 원짜리 명품이 굴러다니는 펜트하우스에 어울리지 않는, 마치 누군가 보란듯이 전시해 놓은 기괴한 재단 같았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이 완벽한 남편이자 국민 배우로 군림해온 강태욱. 그는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그리고 이 낡은 물건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경찰은 강태욱이 실종된 크리스마스 이브 밤, 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던 단 3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별거 중이던 아내, 다음날 계약 문제를 논의하러 왔던 소속사 대표, 그리고 강태욱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던 수석 매니저 최도훈. 가장 먼저 취조실에 앉은 것은 매니저 최도훈이었습니다. 그는 강태욱의 실종 소식에 넋이 나간 듯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12월 24일 밤 11시 30분, 펜트하우스에 들어갔죠? 네, 다음날 일본 출장 스케줄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15분 정도요. 11시 45분에 나왔습니다. 형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최도훈을 응시했습니다. 그 15분 동안 현장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테이블 위에 테이프나 신발 같은 건요? 전혀 없었습니다. 선배님은 소파에 앉아서 평소처럼 와인을 드시고 계셨어요. 오히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셨습니다. 집에서 나온 뒤의 동선은 어떻게 되죠? 최도훈은 주저없이 품에서 수첩과 영수증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1시 45분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제 차를 탔습니다. 자정쯤 여의도 방송국에 도착해서 야간 경비 반장님과 인사하고 1층에서 대본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12시 35분에 방송국앞 편의점에서 쌍화탕을 샀습니다. 여기 영수증입니다. 경찰이 즉각 동선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놀랍도록 완벽했습니다. 펜트하우스 로비 CCTV에는 정확히 11시 45분에 걸어 나오는 최도훈의 얼굴이 찍혀 있었고, 여의도 방송국 데스크의 방문자 기록과 편의점 결제 내역까지 1분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성인 남성을 제압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현장을 훼손한 뒤 사체를 숨기고 20km 떨어진 여의도까지 15분 만에 날아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별거 중이던 아내와 소속사 대표의 알리바이 역시 철저했습니다. 아내는 그 시간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 지인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수십 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대표는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었다며 병원 처방전을 들이밀었죠. 누구에게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가 공전하던 찰나 사이버 수사대에서 소름 끼치는 보고서 하나가 올라옵니다. 강태욱이 살던 레지던스는 사각지대 없이 100개가 넘는 CCTV가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태욱이 실종된 24일 밤 11시 50분부터 새벽 1시 20분까지 정확히 1시간 30분 동안 펜트하우스가 있는 32층 복도와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CCTV 서버만 원인 미상의 오류로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눈을 가린 90분. 그 텅 빈 시간 동안 강태욱이 소속사 몰래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던 검은색 대포 차량 한 대가 지하 3층 VIP 전용 주차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간 사실이 톨게이트 기록을 통해 확인됩니다. 차량의 목적지는 경기도 가평. 강태욱의 은밀한 별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 병력이 대거 가평 별장으로 투입되었지만 별장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것처럼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사라진 검은색 차량도 강태욱의 흔적도 그 넓은 가평 산기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단 하나의 물증도 없이 수많은 루머만 남긴 채 미제 사건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국민 배우 강태욱의 이름이 서서히 잊혀가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 지지직거리는 잡음조차 경찰서 증거물 보관함 깊은 곳에서 침묵하던 어느 늦은 가을. 가평 별장에서 약 5km 떨어진 인적 드문 국도변 산기슭. 배수로 확장 공사를 위해 땅을 파 내려가던 굴착기 기사는 삽 끝에 무언가 둔탁한 금속이 긁히는 소리를 듣고 시동을 껐습니다. 흙구덩이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심하게 부식되어 번호판조차 알아볼 수 없는 검은색 승용차의 지붕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산소 용접기로 굳게 닫힌 트렁크를 뜯어낸 순간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조차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과연 7년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던 트렁크 안에서는 무엇이 발견된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어떤 것이 어떻게 7년 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신생아형 털신과 연결되는 걸까요? 산소 용접기의 푸른 불꽃이 검게 녹슨 트렁크의 자물쇠를 끊어냈습니다. 끼기익 하는 기분 나쁜 마찰음과 함께 7년 동안 닫혀있던 철문이 열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썩은 흙내음과 물 비린내가 확 퍼졌습니다. 형사들은 랜턴 불빛을 트렁크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흙탕물과 범벅이 된 채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는 백골 시신 한 구가 있었습니다. 시신이 입고 있는 옷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가 있었지만 안주머니 쪽에 희미하게 남은 라벨은 이탈리아 최고급 맞춤 정장 브랜드의 것이었습니다. 강태욱이 실종 당일 입고 있었던 바로 그 슈트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형사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백골의 신원이 아니었습니다. 랜턴 불빛이 백골의 가슴팍, 정확히는 갈비뼈 안쪽의 빈 공간을 비췄을 때였습니다. 썩지 않는 두꺼운 공업용 비닐 지퍼백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패를 막기 위해 시신의 품속 깊은 곳에 찔러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감식반원이 조심스럽게 지퍼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7년 전 청담동 펜트하우스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디자인의 빛바랜 신생아용 털신이었습니다. 오른쪽은 7년 전 테이블 위에, 왼쪽은 7년 뒤
백골의 심장 위치에. 범인은 처음부터 이 모든 구조를 설계하고 형사들을 조롱하듯 서명까지 남겨둔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두개골 한 몰 없습니다. 늑골 골절도 없고 목불뼈도 온전합니다. 둥기나 흉기에 찔린 흔적은 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네요. 부검의가 모니터에 띄워진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태옥의 펜트하우스는 무언가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 있었지만 정작 강태옥의 뼈에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독극물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인 불명.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완벽하게 침묵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최도훈을 강남경찰서 취조실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7년 전 넋이 나간 얼굴로 덜덜 떨며 눈물을 흘리던 20대의 로드 매니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최도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손목에는 과거 강태옥이 분신처럼 차고 다니던 스위스 한정판 시계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단독 대표가 된 그는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취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트렁크에서 발견된 왼쪽 털신 사진을 책상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이거 7년 전 당신이 펜트하우스에서 봤다던 그 신발의 나머지 한 짝입니다. 시신 품속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도훈은 사진을 지그지 내려다보더니 픽 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7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배님을 쫓아다니던 스토커가 아주 지독한 놈이었나 보군요. 이제라도 선배님을 찾게 되어서 유족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족이요? 당신이 강태욱 씨 유족입니까?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선배님이 제게 회사를 물려주신 것도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도훈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증은 거대한 산처럼 이 남자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찌를 창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산기슭은 이미 수차례의 장마와 폭설로 인해 타이어 자국이나 범인의 족저, DNA가 완벽하게 씻겨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백골에서도 차량 내부에서도 최도훈의 지문이나 모발은 단 한 가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7년 전 확인했던 완벽한 알리바이 역시 여전히 견고한 방패가 되어 그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강태옥이 실종된 7년 동안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명백히 최도훈과 강태옥의 아내였습니다. 민법상 실종 선고 기준인 5년이 지나자 강태옥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청담동 펜트하우스와 꼬마 빌딩 등 부동산은 전부 아내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아내는 상속 절차가 끝나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획사 지분 전부를 헐값에 최도훈에게 넘기고 돌연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버렸습니다. 최도훈은 그렇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직 치밀한 계획과 시간의 힘만으로 강태옥의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완벽한 범죄. 수사는 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들은 밤을 새우며 7년 전 수사 기록을 수백 번 다시 뒤적였지만 범인은 먼지 한 톨의 단서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강태옥 백골 사건을 단순 원한에 의한 미제 사건으로 종결하려던 바로 첫날 밤. 강남경찰서 강력반 사무실의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늦은 밤 전화를 건 곳은 시내의 한 대형 은행 본점이었습니다. 장기 미사용 계좌들을 정리하던 은행 직원이 이상한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님, 강태옥 씨 명의로 된 비밀 대여금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꼬박꼬박 자동 이체되던 금고 수수료가 어제 날짜로 잔고가 바닥나서 연체가 되었습니다.
형사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강태옥의 모든 계좌는 2년 전 실종 선고와 함께 동결되거나 아내에게 상속되어 텅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자산 추적망을 피해 살아 숨쉬고 있던 비밀 계좌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범인조차 존재를 몰랐거나 혹은 자동이체의 생명력이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날 것이라고는 미처 계산하지 못한 유일한 구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들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은행 지하의 VIP 금고실로 들이닥쳤습니다. 7년 만에 강제 개방된 육중한 철제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 봉투 하나와 구형 USB 메모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던 형사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USB 메모리 안에는 그날 밤 펜트하우스 CCTV가 꺼졌던 90분의 비밀을 풀 어떤 열쇠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은행 직원이 건넨 마스터키와 형사의 열쇠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육중한 금속음과 함께 열린 금고 속에서 나온 것은 7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머금은 낡은 서류 봉투와 구형 USB 하나였습니다. 형사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태옥의 자필로 추정되는 짧은 편지 한 장과 1997년 날짜가 찍힌 빛바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강태옥과 피검사자 최도훈, 두 사람의 유전적 상관관계 99.9%. 서류를 확인하던 형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최도훈. 7년 전 그를 친아들처럼 아낀다던 강태옥의 말은 수사팀이 생각했던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최도훈은 강태옥이 무명 시절 버렸던, 존재조차 부정당했던 진짜 친아들이었던 겁니다. 편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만약 내가 실종되거나 변사를 당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내 과거의 업보이자 그 아이의 복수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 모든 기록을 남기는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감추지 않기 위함이다. 강태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최도훈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증오를 품고 접근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함께 발견된 USB였습니다. 형사들이 사무실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7년 전 강태옥의 펜트하우스 내부를 비추는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강태옥이 혹시 모를 침입이나 협박에 대비해 거실 장식장 화분 뒤에 숨겨두었던 개인용 보안 카메라였습니다. 12월 24일 밤 11시 35분. 영상 속에서 최도훈이 테이블 위에 카세트 테이프와 털신을 올려놓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강태옥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시 45분. 최도훈은 로비 CCTV에 찍힌 모습 그대로 태연하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잠깐, 저길 좀 봐. 형사가 영상의 배속을 멈췄습니다. 최도훈이 나간 뒤 홀로 남은 강태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발작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치려다 중심을 잃고 샹들리에 전선에 매달렸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거실이 난장판이 된 것은 누군가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 죽어가는 남자의 필사적인 몸부림 때문이었습니다. 영상 속 강태옥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이 노이즈와 함께 끊겼습니다. 정확히 11시 50분, 아파트 전체에 CCTV 서버가 다운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최도훈이 나간 건 11시 45분입니다.
강태옥이 쓰러진 건 47분이고요. 서버가 다운된 건 50분입니다. 이 3분 사이에 누군가 다시 들어왔거나 원격으로 조정한 겁니다. 수사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범인은 강태옥을 직접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혹은 죽을 환경을 조성한 뒤 유유히 시신을 치운 겁니다. 이때 국과수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가평 산 기슭에서 발견된 검은색 차량 트렁크 바닥에서 아주 미세한 섬유 조각 하나를 찾아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카펫 섬유가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서 한정판으로 생산된 최고급 양목 카펫의 섬유입니다. 국내에는 딱 10군데 정도에만 납품된 기록이 있습니다. 형사들의 눈이 번뜩 쓰였습니다. 10군데. 수사팀은 즉각 카펫 수입 명단을 훑어내려갔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 아니었습니다. 강태옥의 가평 별장?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명단의 맨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에 형사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3번지, 소유주 강태옥의 아내. 그곳은 강태옥의 공식적인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 친정으로부터 물려받아 관리하던 외딴 농가였습니다. 7년 전 수사 당시 아내의 알리바이가 너무나 완벽했기에 수사팀이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맹점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가평의 농가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7년째 방치되어 덩굴이 무성했지만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독한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7년 전 펜트하우스에서 났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루미놀 뿌려! 형사의 외침과 함께 지하실 바닥에 형광 액체가 뿌려졌습니다. 불을 끄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하실 전체가 푸른 빛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은 물론 벽면과 천장까지. 마치 누군가 분수처럼 피를 뿌린 듯한 처참한 흔적이 7년의 세월을 뚫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건 강태옥의 피가 아닙니다. 감식반원이 바닥에 혈흔을 긁어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혈액형이 달라요. 이건 최소 2명 이상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강태옥은 펜트하우스에서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의 비밀 지하실은 다른 사람들의 피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그리고 최도훈은 이 지하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7년 전의 톨게이트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최도훈이 아닌 아내의 차량과 소속사 대표의 차량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새벽 2시 35분 가평 톨게이트를 나란히 통과하는 차량 3대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최도훈의 차, 아내의 차, 그리고 소속사 대표의 차. 그들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옥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각기 다른 이유로 손을 잡은 공모자들이었습니다. 취조실 밖에서 여유롭게 미소 짓던 최도훈의 얼굴이 형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부 다시 잡아와. 이번엔 한 놈도 못 빠져나간다. 7년 전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톱니바퀴처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날 밤 그 지하실에서 벌어진 인간의 탈을 쓰고는 저지를 수 없는 추악한 진실을 그들의 입으로 직접 뱉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3개의 취조실, 3명의 용의자. 7년 전 완벽한 알리바이로 경찰을 농락했던 자들이 다시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기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경찰의 손에는 그들의 목줄을 쥘 명백한 기록. 새벽 2시 35분 가평 톨게이트 통과 내역이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담당 형사는 가장 먼저 소속사 대표의 취조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7년 전 그가 완벽한 방패라고 믿었던 수면제 처방전과 방금 출력한 톨게이트 CCTV 캡처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새벽 2시 35분 수면제 먹고 골아 떨어지셨다던 분이 가평에는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대표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바람 쐬러 드라이브 간 겁니다. 드라이브요? 강태욱 씨 아내분 그리고 최도훈 매니저와 1분 간격으로 나란히 줄지어서 말입니까?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네요. 형사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튕겼습니다. 강태욱 씨, 혼자 1인 기획사 차려서 나가려고 했죠. 당신 회사는 당시 심각한 자금난이었고 유일한 돈줄이었던 강태욱이 나가면 그대로 파산할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최도훈과 손을 잡고 펜트하우스 CCTV 서버를 다운시킨 거 아닙니까? 당신이 고용한 해커, 지금 옆방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해커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죄수의 딜레마를 노린 미끼였죠. 대표는 그 미끼를 밥상 물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죽인 거 아닙니다. 난 그냥 운전만 했어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범죄의 연대망은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최도훈이 다 계획한 겁니다. 자기가 펜트하우스에서 강태욱을 처리할 테니 저보고 차를 대기하라고 했어요. 아내는 시신을 처리할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형사는 지체 없이 두 번째 취조실, 아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명품 코트를 입은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도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인사도 없이 루미놀 반응으로 푸르게 빛나는 지하실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명의의 가평 농가 지하실. 거기서 나온 피는 뭡니까? 아내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욱 씨는 뼈에 금 하나 가지 않았는데 지하실은 왜 피바다였을까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내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오랫동안 쇼윈도 부부로 살며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그녀. 그녀에게 강태욱은 수백억의 돈을 안겨줄 수단이자 빨리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였습니다. 그 피는 강태욱이 죽인 사람들의 피예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경찰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 인간, 겉으로는 국민 배우 행세를 했지만 속은 악마였어요. 가평 지하실은 그 인간이 건달들을 시켜서 빚쟁이나 방해되는 사안들을 처리하던 도축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 우연히 알게 됐죠. 최도훈이 그 지하실을 이용하자고 제안했어요. 강태욱을 그가 만든 지옥에 똑같이 묻어버리자고. 수사팀은 경악했습니다. 강태욱의 추악한 이면, 그리고 그것을 역이용해 완벽한 무덤을 설계한 아들. 모든 화살표는 단 한 사람, 기획사 대표가 된 최도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취조실. 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도훈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7년 전에 가련한 매니저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만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소속사 대표가 전부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주동자더군요. 최도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 모함하는 겁니다. 형사는 대꾸 없이 은행 금고에서 나온 서류 봉투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빛바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강태욱의 자필 편지. 최도훈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태욱 씨가 남긴 편지입니다. 당신이 친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해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군요. 최도훈의 입술이 미세하게 비틀렸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들이라는 게 살인의 물증이 됩니까? 형사는 노트북을 열고 USB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최도훈이 카세트 테이프와 털신을 올려놓고 나간 직후 강태욱이 가슴을 부여잡고 발작을 일으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신이 나간 뒤 강태욱은 쓰러졌습니다. 11시 47분. 그리고 3분 뒤 CCTV가 꺼졌고 당신들과 소속사 대표가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올라와 쓰러진 강태욱을 트렁크에 실었죠. 부검 결과 강태욱의 몸에는 어떤 독극물도 흉터도 없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최도훈이 모니터 속 발버둥 치는 강태옥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기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28년간 눌러왔던 도끼가 마침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평소에 즐겨 드시던 최고급 와인잔 테두리에 제가 직접 짠 아주 신선한 새우 액젓 한 방울을 발라두었을 뿐이죠. 형사의 머릿속에 과거 최도훈이 강태혁의 목숨을 구했던 촬영장 식당 사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 미량만 입술에 닿아도 기도가 부어올라 질식하는 치명적인 체질. 와인을 마시려던 찰나 제가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28년 전 어머니를 버릴 때 아버지가 했던 그 쓰레기 같은 말들. 그리고 제 털신. 공포에 질린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살해 도구는 칼이나 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한 방울의 알레르기 반응과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은 완벽한 살인의 뼈대. 기도가 막혀 바닥을 기어다니며 샹들리에를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현관문 밖에서 3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 3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화몰한 시간이더군요. 지하실로 옮긴 건 왜입니까? 아내가 모든 걸 덮었을 텐데 굳이 시신을 가평까지 옮긴 이유가 뭡니까? 형사의 질문에 최도훈이 서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서늘한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시신을 차에 싣고 가평 지하실로 갔을 때 아버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형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아주 미세하게 맥박이 뛰고 있더군요. 하지만 밖에서 망을 보던 대표와 아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트렁크에서 꺼내 지하실 구석에 눕혔죠. 그 축축하고 피비린내 나는 아버지가 직접 만든 도축장 바닥이에요.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최도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형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말해줬습니다. 과연 그 끔찍한 지하실에서 전신이 마비된 채 죽어가는 아버지의 귓가에 아들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속삭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은 법정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말해줬습니다. 취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형사는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여유롭게 미소 짓는 최도훈의 입술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실 바닥은 끔찍하게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의 피를 뽑아냈던 그 끈적한 콘크리트 바닥에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배우가 침을 질질 흘리며 누워 있었죠. 전신 마비가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을 보니 제 목소리는 아주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도훈이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7년 전 피비린내 나던 가평의 지하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귀에 대고 똑바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싸구려 여관방에서 피를 토하며 혼자 죽어갈 때 아버지는 화려한 시상식에서 사랑을 논했죠. 이제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이 끔찍한 도축장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잊혀질 겁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불륜과 도박에 미쳐 도망친 쓰레기로 기억할 거고 아버지의 돈, 명예, 회사, 그 모든 건 당신이 버렸던 핏덩이, 바로 제가 전부 가질 겁니다. 라고요. 강태욱의 핏발선 눈동자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고 최도훈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참회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창조해낸 괴물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을까요? 그리고 제 품에 있던 나머지 탈신 한 짝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드렸죠. 심장이 미약하게 뛰고 있는 바로 그 위치예요. 죽어서도 땅속에서 썩어가는 내내 당신이 버린 아이의 무게를 느끼라고 말입니다. 형사가 책상 위로 몸을 숙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설마 그 상태로 땅에 묻은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밖에 숨어서 망을 보던 대표와 아내를 불렀습니다. 시신이 굳기 전에 빨리 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재촉했죠. 세 사람이 합심해서 아버지를 대포차 트렁크에 구겨 넣었습니다. 짐짐짝처럼요.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분명 숨이 붙어 있었지만 덜덜 떨고 있던 두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캄캄하고 밀폐된 트렁크 안에서 아버지는 서서히 산소가 희박해지는 것을 느끼며 굴착기가 쏟아붓는 흙더미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다 서서히 질식해 갔을 겁니다. 뼈에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던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산채로 매장당한 아버지, 그리고 그 생매장의 삭자루를 함께 쥐었던 아내와 동업자. 최도훈은 철저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제외한 모두를 끔찍한 살인범으로 만들며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해온 완벽한 복수의 마침표를 찍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사건의 전말이 경찰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다정하게 웃던 국민 배우의 추악하고 잔혹한 이면, 그를 산채로 땅에 묻어버린 아내와 소속사 대표, 그리고 신분을 세탁하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 28년 만에 복수를 완성한 버려진 친아들. 현실은 그 어떤 막장 스릴러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기괴했습니다. 한 달 뒤 첫 재판이 열린 법정은 매일같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강태옥이 살아있는 줄 정말 몰랐다고요. 최도훈이 이미 펜트하우스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전 그냥 시체 유기만 도왔을 뿐입니다. 소속사 대표는 눈물을 콧물과 섞어 흘리며 판사를 향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구치소에서 수척해진 강태옥의 아내 역시 방청객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그 악마 같은 인간은 죽어 마땅했어요. 내 개인 별장 지하실을 건달들 도축장으로 쓴 놈입니다. 최도훈이 다 꾸민 일이에요. 난 철저하게 그놈의 복수국에 이용당한 거라고요. 그들은 가장 무거운 살인죄를 면하기 위해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이빨을 드러내며 물어뜯었습니다. 7년 전 강태옥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의 목표로 뭉쳤던 공모자들의 얄팍한 연대는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그들의 변명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7년 전 새벽 2시 35분 가평 톨게이트를 1분 간격으로 통과하던 세 대의 차량 기록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탐욕과 맹목적인 증오를 위해 한 인간의 생명을 유린했습니다. 죽어가는 피해자를 차가운 트렁크에 가두고 그 위로 차가운 흙을 덮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 하나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줄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은 그들의 잔혹성을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강태옥의 아내와 소속사 대표에게 살인 방조 및 특수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범 최도훈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변명하거나 선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 대신 칙칙하고 낡은 미결 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판사의 매서운 시선이 최도훈에게 머물렀습니다. 피고인 최도훈,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모를 무참히 버리고 잔혹하게 외면한 과거의 상처는 일부 인정되나 그것이 사적 제재와 끔찍한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인지하고도 생매장이라는 극단적인 범행 수법을 택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법정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봉이 3번 울리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최도훈은 아주 희미하게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냈다는 허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나긴 증오의 터널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어느 늦은 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했던 강력반 형사는 홀로 경찰청 지하 증거물 보관실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철제 선반 위에는 강태옥 백골 사건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상자 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28년 전 냉골 여관방에서 녹음된 지지직거리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흙먼지가 묻어있는 빛바랜 신생아용 털신 2짝. 그리고 은행 비밀 금고에서 발견되었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참회의 자필 편지. 이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뒤흔든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는지 형사는 아직도 가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태옥은 자신의 완벽하고 견고한 성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지웠지만 결국 그 거대한 성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버려진 아들이었습니다. 최도훈은 아버지를 증오하며 괴물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평생 복수의 칼을 갈았지만 결국 복수의 끝에서 그 자신마저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핏빛 복수의 끝에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백억의 재산도 대형 기획사 단독 대표라는 화려한 타이틀도 산채로 캄캄한 땅에 묻혀야 했던 강태옥의 소리 없는 비명 앞에서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카페 섬유 한 가닥, 은행 금고에서 7년간 빠져나간 매월 5만 원의 수수료 기록. 시간은 범인의 완벽한 거짓말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기록은 보이지 않는 먼지 속에서도 끈질기게 숨을 쉬며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최도훈은 현재 지방의 한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교도관들의 전원에 따르면 그는 매일 밤 좁은 감방의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가 결국 미쳐버렸다고 하고 누군가는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원죄의 무게에 서서히 짓눌리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버지. 7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울려 퍼졌던 그 서늘한 인사가 아직도 허공을 떠도는 듯합니다. 피로 물든 가평의 지하실은 다시 굳게 닫혔고 강태옥의 앙상한 백골은 찬란히 없는 무연고 묘지에 쓸쓸히 묻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모두의 우상으로 군림하던 국민 배우의 마지막은 그렇게 한 줌의 차가운 흙으로 철저한 고독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증발과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누군가 영원히 덮어버리려 했던 진실은 썩지 않는 두꺼운 비닐 지퍼백 속의 털신처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반드시 자신의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의 등 뒤에는 혹시 오래전 잊고 지낸 누군가의 낡은 털신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2026년 4월의 어느 봄날, 사건은 판결문과 함께 영원히 캐비닛 속으로 들어간 듯했지만 강태옥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반 형사는 낡은 수사수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지방의 한 교도소로 이감된 최도훈을 다시 찾아간 것은 형사가 경찰복을 벗기 직전에 마지막 미련이었습니다. 두꺼운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죄수복을 입은 최도훈이 나타났습니다. 1년의 수감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형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아크릴판에 바짝 붙였습니다. 은행 대여금고의 수수료 계좌 내역입니다. 최도훈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게 왜요? 이미 재판 때 다 끝난 증거물 아닙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꼬박꼬박 빠져나가다가 잔고가 부족해 연체되었던 그 계좌 말입니다. 제가 그 계좌의 최초 입금 내역을 끝까지 파고들어 봤습니다. 놀랍더군요. 7년 전 강태옥 씨가 실종되기 정확히 일주일 전 누군가 명동의 한 현금 지급기에서 그 계좌로 현금 42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형사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매월 수수료 5만 원, 정확히 84개월, 즉 7년이라는 시간 동안만 금고가 유지되도록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계산된 금액이었죠. 수백억 자산가였던 강태욱 씨가 굳이 대여금고 수수료를 내기 위해 420만 원이라는 애매한 금액을 딱 맞춰서 현금으로 입금할 이유가 있을까요? 최도훈은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서 나왔던 강태욱 씨의 자필 편지.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는 99% 일치한다고 나왔지만 재검토를 요청하니 아주 기묘한 소견이 덧붙여졌습니다. 글씨의 획마다 아주 미세하고 부자연스러운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강태욱의 글씨체를 수만 번 연습해서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 한 글자씩 정교하게 베껴 쓴 것처럼요. 형사가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그 금고, 강태욱이 만든 게 아니죠. 당신이 만든 거잖아. 7년 전 당신이 강태욱의 명의를 도용해 금고를 개설하고 카메라가 찍힌 USB와 가짜 편지를 넣어둔 채 정확히 7년 뒤에 경찰이 열어보도록 타이머를 맞춰둔 겁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면회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최도훈이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은 참 집요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조작했다는 겁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민법상 실종 선고가 내려지려면 5년이 필요하죠. 강태욱의 아내가 수백억의 유산을 완벽하게 물려받고 소속사 대표가 자금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 가장 행복한 정점을 누릴 시간. 그들이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 그 모든 것을 가장 높은 곳에서 지옥 밑바닥으로 수직 추락시키기 위해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7년으로 설정한 겁니다. 최도훈이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하고도 서늘한 웃음소리가 면회실 콘크리트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강태욱이 영원한 실종자로 남으면 세상은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방송국에서는 그의 영화를 특선으로 방영할 거고 대중은 안타깝게 사라진 완벽한 국민 배우를 영원히 그리워하고 추모했겠죠. 전 그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최도훈의 눈동자에 핏발이 섰습니다. 강태욱의 실체가 얼마나 역겹고 추악한지, 그가 아내와 동업자에게 어떻게 버려지고 자신이 만든 도축장 바닥에서 어떻게 짐짝처럼 생매장 당했는지 세상에 폭로해야만 제 복수가 완성되는 거니까요. 우상으로 남은 아버지를 전 국민의 기억 속에서 가장 더러운 오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제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맹세한 진짜 복수였습니다. 당신이 무기징역을 받고 이 차가운 감방에서 평생 썩게 될 것도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강태욱이 아내와 대표를 파면시키기 위해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불태운 거냐고요. 형사의 외침에 최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불태운 적 없습니다. 전 한 번도 제 인생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그 차가운 여건방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을 때 8살이던 제 인생도 이미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그저 28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조립된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는 버저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최도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최도훈이 아크릴판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형사를 향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형사님, 7년 동안 캄캄한 트렁크 속에서 썩어갔을 아버지의 뼈와 지금 이 좁고 차가운 독방에 갇힌 제 모습이 아주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핏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는 빙긋 웃으며 철문 너머 짙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파열음이 형사의 고막을 찢을 듯 때렸습니다. 형사는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2026년의 눈부신 봄 햇살이 교도소 마담을 비추고 있었지만 형사의 등줄기에는 한겨울의 설발 같은 한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법은 3명의 살인자를 심판했지만 진짜 승리자는 누구였을까요? 수백억의 돈도 화려한 명예도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비극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28년 전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던 한 여자의 기괴한 웃음소리뿐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설계했던 엘리트들의 만만함, 그리고 그들을 비웃듯 시간을 관통해 진실을 끄집어낸 집요한 기록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외면하고 짓밟았던 과거의 어떤 조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파멸을 위해 조용히 초침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지금까지 형사반장이었습니다. 시청 지역과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